동맹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바람 앞에 유럽의 우정은 흔들리고 세계의 질서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높은 벽을 쌓고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기에 급급했지만 그것은 더 큰 불안을 낳을 뿐 진정한 해답이 아니었죠. 진짜 강함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침묵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소리칠 때 침묵으로 힘을 증명한 유일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 라이언하트라고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저는 이름보다 전략가들의 전략가로 더 자주 불리면서 젊은 시절에는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대북으로의 장교로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을 누비며 힘의 논리를 체득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맥에서 테러리스트들과 목숨을 건 작전을 펼쳤고 이라크의 사막에서는 화학무기 시설을 무력화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해적들의 본거지를 소탕하며 해상작전의 모든 노하우를 익혔죠. 전역 후에는 국무부 고위 관료로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직접 설계했는데 현 미국 정부 시대에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최고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펜타곤의 최고 등급 군사자문으로서 미국의 힘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조율하고 있어요. 저에게 세상은 철저히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체계였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세계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방식은 늘 같았거든요. 동맹국들은 우리의 우산 아래 보호받으며 때때로 불평하지만 결국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15층 집무실에서 저는 매일 아침 세계 각국의 정보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하루였지만 오후에 열린 긴급 현안 회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의 주제는 나토의 균열이었어요. 3년 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과 그에 대한 유럽의 반발, 소위 말하는 불안한 우정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죠. 회의실에는 국무부, 국방부, CIA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유럽 동맹국들의 최근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독일이 미군 주둔비 증액을 거부하며 자체 국방력 강화에 나선 것, 프랑스가 미국 주도의 나토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군 창설을 주장하는 것, 영국마저 브렉시트 이후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하나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주재하며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유럽의 자주 국방 논의는 그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그들의 겉도는 관계는 결국 미국의 영향력 아래 다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실제 국방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첨단 군사 기술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실질적 위협 앞에서는 결국 미국의 보호막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습관처럼 AI, 전쟁 시뮬레이션 바랄라의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바랄라는 제가 십수년간 구축해온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군사 변수와 지정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전쟁을 예측하죠. 위성 정보, 군사 배치 현황, 경제 지표, 정치적 안정성, 기술 수준까지 수천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어떤 분쟁이든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스템 한 구석에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논리 충돌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류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바랄라는 제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었거든요. 펜타곤의 전쟁 게임에서도 100% 적중률을 자랑하던 시스템이었는데 말이에요. 확인해보니 정기적으로 돌리는 동북아시아 안보 시뮬레이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이 급증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던 중이었어요. 가상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북한의 심포급 잠수함이 동해상에서 SLBM을 발사하는 순간 한국 해군의 잠수함이 그 발사 신호를 먼저 탐지하고 요격 체계를 가동시킨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데이터상 절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점이었어요. 북한 잠수함의 발사 위치와 한국 잠수함의 배치 지점, 그리고 각종 탐지 장비의 성능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반응 속도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디젤 잠수함이 최신 소나 기술과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북한 잠수함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랄라의 완벽한 알고리즘이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변수 앞에서만 계속해서 혼란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에 입력된 한국군의 공식 데이터와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괴리가 존재했는데 마치 한국이 공개하지 않은 숨겨진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펜타곤의 육중한 문이 굳게 닫힌 비공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각형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회의실은 미국의 가장 민감한 군사 기밀들이 논의되는 신성한 공간이었어요. 방음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어떤 전자기기도 반입할 수 없는 철저한 보안 구역이었죠. 안건은 호주와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프로젝트, 일명 오커스 협정의 좌초 위기였습니다. 오커스는 미국이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였어요. 1958년 영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 이후 무려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핵심 기술 공유였죠. 하지만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새 정부는 모든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오커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회의실에는 해군작전부장, 국방차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호주 측의 산업 기반 부족 문제와 미국 내 기술 유출 우려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호주는 분명 믿을 만한 동맹국이지만 핵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기술적 토대가 부족했거든요. 조선업 자체가 거의 소멸된 상태였고 원자력 기술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내부의 반대 여론이었는데 의회에서는 핵 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기술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군수업체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 조선업계의 마지막 보루였기에 민간 조선업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완전히 밀린 상황에서 군함 건조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는 영역이었죠. 회의 내내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자체 기술력이 부족했고 일본은 평화헌법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당연히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인도는 아직 기술적으로 미성숙했죠. 결국 핵잠수함이라는 인류 최고의 전략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모두가 체념하려던 순간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해군 정보장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군력 분석을 담당하는 소령이었는데 평소에는 거의 발언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순수하게 건조 능력과 운용 경험만 놓고 본다면 하나의 대안이 더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무기를 사가는 고마운 고객이자 성공적으로 원조를 받은 수혜국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한국 전쟁 때 우리가 구해준 나라, 경제 발전도 우리의 도움으로 이룬 나라, 언제나 우리의 통제 아래 있던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미국의 가장 민감한 전략, 자산인 핵잠수함의 파트너로 고려하자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최고 기밀이었고 원자로 기술, 추진 시스템, 스텔스 기술 모든 것이 미국의 핵심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서 얼마 전에 그 논리 충돌 경고가 섬광처럼 떠올랐어요. 바랄라를 무너뜨렸던 예측 불가능한 잠수함, 그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소한 오류라고 무시했던 그 변수가 이제 펜타곤의 가장 중요한 회의에서 거대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좌중을 압도하던 한 장성이 젊은 장교에게 핀잔을 주듯 물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알지만 그게 우리와 파트너가 될 자격 증명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젊은 장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잠수함 역사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30년 넘게 잠수함을 운용해왔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독일의 기술을 도입해 장보고급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을 건조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까지 성공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몇 개국만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6번째로 SLBM 능력을 확보한 것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이미 세계 각국에 군함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리핀에는 호위함을, 페루에는 잠수함을, 말레이시아에는 초계함을 수출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저 만만히 본 나라에 믿기 어려운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버그로 치부했던 그 과소평가했던 변수가 이제 워싱턴의 가장 깊숙한 회의실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워싱턴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검증되지 않았지만 강한 한국이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상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산업 기반을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내려진 제 인생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임무였습니다. 제 평생의 경험과 데이터가 아니라고 말하는 곳으로 가서 혹시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와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제 모든 상식과 오만을 깨부술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는 곳,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새 판짜기의 시작이었어요. 출발하기 전 저는 실무자들이 건네준 한국방위 산업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화라는 기업의 홍보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죠. 영상은 아주 인상적인 문구들로 가득했어요. 지구 면적의 0.0197%, 영토는 작지만 영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나라라는 문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마케팅용 수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나라들이 자존감을 부풀리기 위해 흔히 쓰는 과장된 표현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의 제 편견이야말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데이터들을 보면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첨단 기술 강국,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미국의 그늘 아래 성장한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가 구해준 나라, 경제개발도 우리의 원조로 시작된 나라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차민준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과장된 의전 없이 담백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은 놀라운 효율성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질서정연했죠. 마치 거대한 기계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차민준 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심장부인 남쪽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양옆으로는 빌딩과 바다, 그리고 산들이 고루고루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현대적인 휴게소들과 공장들, 그리고 물류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차민준 연구원은 창밖 풍경을 설명하며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의 아프리카보다도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교육에 목숨을 걸었고 기술 습득에 온 국력을 쏟아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 중간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유럽의 총과 버터 딜레마를 언급하며 한국은 어떻게 이 정도의 국방 인프라와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늘리려면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독일도 프랑스도 모두 이 문제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차민준 연구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국방은 총이 아니라 버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그릇이 깨지면 모든 것을 잃으니까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서구식 프레임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방과 복지를 대립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피상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거제도의 한화오션 조선소는 제가 상상했던 공장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는 곳이었습니다. 삼엄한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선 그곳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강철의 도시와도 같았어요. 수백 미터 높이의 초대형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선박들이 차례차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들이 마치 거대한 건물들처럼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 척의 길이가 300m가 넘어 보였는데 이는 미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과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초대형 선박이 동시에 여러 척씩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조선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 머릿속에 출발 전 영상에서 봤던 문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전 세계 바다에 가장 많은 LNG 운반선을 띄우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민준 연구원은 저기 보이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이 미 해군의 최신 구축함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이런 초고난도 선박을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기술력과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한 영토는 작지만 영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작업장을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로봇들이 정밀하게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인공지능이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첨단 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도 더 앞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극도로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진해 해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산 안창호함의 내부를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대신 차민준 연구원이 준비한 상세한 기술 자료와 설계도를 통해 이 놀라운 잠수함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는데 도산 안창호급은 단순한 디젤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젤 추진 방식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혁신적인 설계였고 이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었어요. 핵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 전략 무기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잠수함의 설계 철학이었는데 자료를 보니 전투지휘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이질적인 장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장비와 달리 어떤 설명도 붙어있지 않은 붉은색 커버로 봉인된 스위치였어요. 차민준 연구원에게 그것이 최종 발사 시스템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저것은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누르는 훈련보다 누르지 않아야 할 이유를 먼저 배운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모든 군사적 상식을 파괴하는 기술을 넘어선 철학을 마주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차민준 연구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는 잠시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 UAE, 이집트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된 한국산 무기들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강타하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평화를 지킬 힘을 판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출발 전 제가 비웃으며 넘겼던 광고 문구가 떠올랐어요. 16개국 21억 명의 안녕을 지켜내는 첨단 방위 기술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 무기를 팔 때 한국은 파트너의 안녕을 위해 기술을 팔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철학, 아니 평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였고,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기로 결심한 한 나라의 고독하고도 위대한 영혼이었습니다. 짧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간 제가 본 한국인들의 강점은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무섭게 뭉치는 그 놀라운 응집력에 있었어요. 개인의 생각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힘, 그것이 저 괴물 같은 조선소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미국인들의 강점은 끝없는 의심과 개인의 창의성에 있어요. 우리는 정해진 길을 걷기보다는 항상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이라 믿고 판을 뒤엎어버리죠.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진 창의성과 한국이 가진 절박한 응집력이 만난다면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차민준 연구원에게 이번 방문은 공식적인 목적을 떠나 제 개인적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복잡한 일들이 모두 끝나면 한 명의 여행객으로서 다시 찾아와 한국의 역사 장소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차민준 연구원은 그저 담담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연구원의 눈빛은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의 사무실에 도착해 짐을 풀었을 때 서울에서 가져온 것은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지만 제 머리와 가슴 속에 담아온 것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거운 것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모니터는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한국에서 본 수많은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한국의 건조 능력은 인상적이지만 전략적 판단이나 동맹으로서의 신뢰성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료들의 논리를 따를 수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죠.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끝없는 군비 경쟁과 힘의 논리는 결코 지속 가능한 내일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긴장과 갈등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결정하지 않는 철학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야말로 이 흔들리는 세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 툴을 만들고 있다고 적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세계가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기술의 본질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목격한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한 며칠 뒤 저는 펜타곤 최고위 전략회의에 호출되었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미 모두에게 공유되었고 그 내용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제가 단상에 서서 제 보고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감상적이었다고 사과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다시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가득 메운 미국의 최고 권력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선언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를 요구하며 동맹국들을 관리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었지만 우리는 틀렸다고 선언했어요. 진짜 동맹은 돈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호주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의 계산법 안에 들어오는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잠수함이 아니라 결단이며 그 변수는 우리의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관리할 수 없으며 단지 경외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봤던 홍보 영상을 떠올렸어요. 그 영상의 마지막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었죠. 저는 그 문장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시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방식을,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한 길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인들의 근본 정신 자체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생존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미국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더 강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협상과 타협으로 풀어보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방법을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누르지 않는 철학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의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이 철학은 어떤 민족도 따라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몸으로 익히며 자라납니다. 개인의 욕심보다는 공동체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미국처럼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유럽처럼 복지와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미국이 배워야 할 리더십이라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배울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인들만이 가진 특별한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력, 제 명성,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저는 마침내 제가 목격한 진실을 제 입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한국에서의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어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본 그 엄청난 규모의 시설들, 도산 안창호함의 설계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차민준 연구원을 비롯한 한국인들의 그 담담하면서도 확고한 자신감이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들이 가진 그 정신적 DNA가 그저 부러웠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 현재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장기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절제의 정신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단련된 민족의 지혜이자 생존 본능이었어요. 미국인인 제가 아무리 부러워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국이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할 때 한국은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그 특별한 정신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데이터와 힘의 논리로만 바라보던 한 미국인 전략가의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저 기술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예측이 맞았음을 증명하러 이 작은 나라에 왔지만 정작 그가 마주한 것은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정신이었죠. 가장 강한 무기를 손에 쥐고도 그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결심. 어쩌면 이것이 사연의 주인공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던
우리만이 가진 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오늘날 최첨단 기술에 녹아들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많은 돈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죠.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조용하고도 단단한 결심의 힘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태국은 왜 한국을 무시하는 거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기 먼 나라 미국에서 태국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해 온 한 미국 청년이 황당해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산드라라고 합니다. 31살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지금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에서 2년 넘게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태국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정말 좋아했어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자라면서 가족들과 함께 서핑을 즐겼죠. 특히 말리부 비치에서 서핑을 즐겼어요. 매주 주말이면 가족이 차를 몰고 해변으로 향했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면 햇살이 쏟아지고 파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여름날 아빠와 함께 서핑보드를 들고 해변에 나갔는데 바다가 맑고 파도가 딱 좋았어요. 아빠가 이번에는 도전해보자 고 외치며 큰 파도가 오는 걸 보더니 저도 함께 패들링을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저는 파도를 잡으려다 보드가 옆으로 기울어져 버렸고 아빠와 저는 동시에 물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순간 고개를 들고 서로를 바라보자 아빠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함께 웃었죠. 그날 이후로 아빠와의 서핑은 더욱 특별해졌고 그 기억은 지금도 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서핑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을 느끼며 자라온 저는 결국 스쿠버 다이빙의 매력에 빠진 것에 그 경험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 후에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죠.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태국에 6개월 동안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여유롭게 여행도 좀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2년이 되어버렸네요. 태국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게 완벽했죠. 처음에는 푸켓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유명한 다이빙 스팟이지만 좀 더 많은 곳을 탐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코타우로 이동했을 때 저는 천국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곳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기에 최고의 장소거든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곳에서 처음 다이빙을 배웠어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눈에서 발견되는 경이로움을 볼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시밀란 제도에서의 다이빙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수중 가시거리가 30m가 넘는 날도 있었죠.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열대어들,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고래상어들. 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항상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불만 정도였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출입금지 표지판까지 걸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태국 인플루언서의 한국 입국 거부 사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글이 태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됐죠. 그리고 불법 체류자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한국과 태국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내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마약 거래와 불법 성매매 같은 중범죄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반응은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책임 회피를 하며 방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듯한 모습.
또한 한국의 입국 규제 강화와 불법 단속을 두고 반대 국가라 여기며 국민들의 감정을 선동하는 모습에 매우 우려스러웠죠.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외교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현재 같은 상황을 보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만난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어느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런 갈등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죠.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중에서는 파트너를 믿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이 원칙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제가 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태국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 그리고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해요. 캘리포니아의 해변과 서핑, 가족들과 친구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태국에서 보낸 이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제 마음의 한 부분은 항상 이 에메랄드빛 바다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평범한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코타우 해변에서 다이빙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장비를 챙기는 걸 깜빡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멀리서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저기 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다이빙 강사인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망설이다니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네요. 그때 한 남자가 번개같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고 해변으로 끌어내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저는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물에 빠졌던 사람은 곧 의식을 되찾았고 주변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구조자에게 다가갔죠.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그의 눈에 푹 빠져버렸어요.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이었죠. 아,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의 겸손한 대답에 저는 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어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듣고 놀랐죠.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제 이름은 지섭이에요. 그렇게 저는 지섭을 만났어요. 그는 영어도 유창했고 태국어도 꽤 능숙하게 구사했죠. 저는 그의 다재다능함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자주 만나게 됐어요. 지섭도 저처럼 태국에 온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잠시 머리를 식히러 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지섭의 따뜻한 마음과 지적인 면모, 그리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 저와 너무 잘 맞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지섭은 자주 한국과 태국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죠. 태국은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유일한 아시아 국가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지섭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그동안 몰랐던 두 나라의 역사적 유대감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등 이런 복잡한 관계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산드라,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지섭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의 말처럼 어떤 관계든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대화는 늘 이렇게 깊이 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지섭을 통해 단순히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죠. 지섭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요.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오히려 더 희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섭과 제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관계가 한국과 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섭과의 대화를 통해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지섭이 제게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산들아, 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말 복잡해.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유대감이 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 지섭의 말에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지섭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방콕의 차크리 마하프라삿 왕궁 근처에서 중국인 부부가 자신들의 어린 딸에게 소변을 보게 한 사건이었죠. 태국 사람들에게 왕궁은 정말 신성한 곳이야. 그런 곳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야. 지섭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어린아이에게요. 그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태국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태국 문화를 무시한다고 비난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했죠. 태국에서는 왕실을 모욕하면 3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대. 그만큼 왕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야. 작년에는 왕궁 앞 광장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하는 외국인 여성들 사진이 퍼져서 논란이 됐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여행을 갈 때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중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자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시 매너에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자주 발표하고 있대. 지섭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면서 항상 마음속에 신념이 있는데 바로 환경을 존중하라는 거죠. 바닷속 생태계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요? 산들아,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중국과 태국의 관계가 완전히 나빠진 건 아니야. 여전히 중국은 태국의 가장 큰 관광객 출신국이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야. 하지만 이런 문화적 충돌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 지섭의 말을 들으며 저는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재의 문화적 충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제가 태국에 살면서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태국에서의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의 일상과 지섭과의 사랑에 푹 빠져있던 제게 변화의 시기가 찾아왔죠. 제 비자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지섭도 태국에서 계획했던 기간이 마무리되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간이 맞물려 끝나는 게 운명 같았죠.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섭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어떨지, 제가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수많은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죠. 결국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그리워질 거라는 걸 알았죠.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밖의 분위기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많은 태국인들이 출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흐느끼며 공항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다른 한편에선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뭔가를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비자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지섭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출국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체크인 카운터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권을 건네며 이 순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태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어떤 새로운 모험을 가져다 줄지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공항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태국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겼어요. 그러던 중 모든 게 괜찮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공항 직원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섭과 함께 보딩 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이 새로운 모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장은 막을 내렸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새로운 땅에서도 태국에서처럼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겠다고. 그리고 지섭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태국의 수완나품 공항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이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잘 정비된 도로, 깨끗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도시 곳곳에 있는 공원들이었어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삐끼삐끼 춤에 대해 알게 됐어요. 기아 타이거즈라는 야구팀의 치어리더들이 추는 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춤이 너무 귀엽고 중독성 있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계속 영상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기아 타이거즈가 서울 잠실구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섭에게 그 경기를 보러 가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티켓을 구해주더라고요. 태국에서는 야구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경기 당일 우리는 잠실구장으로 향했어요. 구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열기에 압도됐어요. 수많은 팬들이 팀 유니폼을 입고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죠. 미국의 야구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가 상대팀 타자를 삼진 아웃시켰을 때였어요. 그 순간 치어리더들이 일제히 일어나 삐끼삐끼 춤을 추기 시작했죠. 실제로 보니 TV나 영상으로 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리에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관중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춤이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삐끼삐끼 춤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해요. 미국의 유명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도 이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치어리더들도 이 춤을 췄다고 해요.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미국의 스포츠 문화도 열정적이지만 한국의 야구장 문화는 그 열정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관중들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퍼포먼스 같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로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상, 이 모든 게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야구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섭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한국에 와서 이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지섭은 웃으며 대답했죠.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게. 우리 문화의 매력에 점점 더 빠지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기대하게 됐어요. 태국에서의 시간이 특별했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시간도 분명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야구장에서의 흥분이 가라앉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한국과 태국 사이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시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특히 뉴스를 통해 양국 관계의 악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태국에서의 밴코리아 운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제품 불매,
한국 여행 거부 이런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이렇게 멀어지는 걸 보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양국 정부 모두 이 문제를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제주도의 맑은 바다에서 처음 관광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의 바다는 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수온, 다양한 해양 생물들, 그리고 때로는 도전적인 조류,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경험이었죠. 특히 한국 피서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관광객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했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안전의식과 레저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죠. 동시에 제가 태국에서 쌓은 경험을 한국 피서객들과 나누는 것도 정말 의미 있었어요. 태국의 아름다운 바다와 다이빙 스팟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작지만 의미 있는 문화 교류의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하면서도 한국과 태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때로는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에 대해 물어볼 때면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야 했죠. 태국은 정말 아름답고 환영받을 만한 나라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여행을 간다면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강하게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 제가 모두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두 곳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길 바랬죠.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면서 저는 항상 강조해요. 바닷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해요. 이 말이 단지 바닷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그리고 한국과 태국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관광객들에게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공유하고 싶어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한국과 태국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다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가 오면 저는 한국 관광객들을 데리고 태국의 아름다운 바다로 다이빙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태국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멋진 바다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전파해 나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산드라의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느꼈던 감정을 들어봤는데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하루빨리 완화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